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의 인심, 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심, 도심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심, 도심의 문제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태계 이황의 인심, 도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심과 도심의 근원을 리와 기에 각각 배속시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인심의 근원을 리에, 도심의 근원을 기에 배속시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은 기에 근원하고 도심은 리에 근원하게 됩니다. 또한 태계는 사단과 칠정에서도 사단을 인의예지의 성에 근원하는 것으로 칠정을 형기에 근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인심, 도심 역시 사단, 칠정의 어떤 동일한 연장선에서 도심을 리에, 인심을 기에 상대적인 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도심은 리가 되기 때문에 선이 되죠. 그렇지만 인심은 기에 속하기 때문에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 됩니다. 사단의 선한 근거가 리에 있고 칠정의 유선악, 악으로 쉬운 근거가 기에 있듯이 도심의 근원은 리이고 인심의 근원은 기가 됩니다. 그래서 둘은 근원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태계는 주위의 인심, 도심에 대한 해석인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나고 도심은 성명에 근원한다는 주위의 인심, 도심에 대한 해석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심은 형기에 근원하는 것으로,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심과 도심의 해석을 상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의는 인심과 도심에 대한 해석에서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으로 달라지는 것은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하므로 지각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계는 이때의 인심과 도심의 해석,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나고 도심은 성명에 근원한다는 것을 그대로 리와 기에 배속시켜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도심에 상대해서 말할 때의 인심이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사적인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상대해서 말할 때의 인심이란 물리쳐야 할 사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태계 학파의 일원인 17세기 가람 이현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심을 인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서도 도심과 상대해서 말하면은 인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심 그 자체가 물론 인욕은 아니지만 도심과 상대해서 말할 때의 인심은 인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과 상대해서 말할 때의 인심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사적인 대상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심과 도심을 근본으로부터 차원을 달리하는 두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심은 도심이 될 수 없고 도심도 인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인심은 인심이고 도심은 도심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율곡 이이의 인심, 도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심과 도심의 근원을 모두 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이라고 합니다. 인심의 근원도 리가 되고 도심의 근원도 리가 되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심의 근원이 리가 되기 때문에 인심의 선한 방면을 긍정을 합니다. 이것은 태계가 인심을 기에 배속시켜 설명하는 것과 분명히 대조되죠. 도심도 기를 떠나지 않고 인심도 리에 근원하므로 인심과 도심에는 언제나 리와 기가 함께 작용합니다. 인심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작용하고 도심도 리와 기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심은 도심으로 바뀔 수 있고 도심도 인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심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리와 기의 불상향 관계 속에서 인심 도심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인에게도 인심이 없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은 인심도 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의 인심도심 상위 종시설의 내용입니다. 인심과 도심이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이 성명에서 나왔더라도 완수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뜻에 섞이게 되면은 도심에서 시작했지만 인심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심도 형기에서 나왔더라도 그릇된 것을 알고 이겨내어서 그 욕구를 따르지 않으면 즉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은 인심에서 시작했지만 도심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의 인심도심 상위 종시설의 내용입니다. 인심과 도심이 서로 처음이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심으로 시작했다가 도심으로 마칠 수 있고 도심으로 시작했다가 인심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심과 도심은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인심과 도심은 언제나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율곡이 태계가 인심을 기에 기속시키고 도심을 리에 기속시켜서 인심은 도심이 될 수 없고 도심도 인심이 될 수 없다. 인심은 인심이고 도심은 도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황과 이의의 인심, 도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결국 인심에 대한 규정을 서로 달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황은 인심을 공적인 도심과 상대되는 어떤 사적인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도심을 리에 근원 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인심을 기에 근원 지어서 설명함으로써 인심은 사적인 것이 됩니다. 인심은 기에 근원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의는 인심이 형기에 근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에 근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인심의 어떤 선한 방면을 긍정하게 됩니다. 인심도 리에 근원하고 도심도 리에 근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심이 리에 근원하기 때문에 인심의 어떤 선한 방면을 긍정합니다. 이것은 태계가 인심을 기에 근원하는 것으로 보아 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때문에 이의는 인심과 도심을 리와 기로 분석시키는 데 반대합니다. 인심과 도심을 태계처럼 리와 기로 분석시키는 것, 인심을 기에 분석시키고 도심을 리에 분석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심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심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계의 인심과 도심을 리와 기로 분석시키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